어제 발표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6명으로 오랜만에 2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 직후 서울 강서구 요양시설에서 8명의 추가 감염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우려가 커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상황이 안 좋습니다. 어제 집계된 WHO의 공식 누적 확진자는 1,430만 명, 매일 20만 명 넘게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침투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기업들의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악영향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예상치 못한 기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의 명과 암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또 작은 기회를 더 큰 기회로 바꾸는 방법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죠.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코로나19가 참 저희들을 포함해서 일상생활을 많이 바꿔놨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 간의 접촉이 좀 이제 거의 금지되다시피 했던 시기까지를 거쳐오다 보니까 비대면 관련 시스템이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작게는 택배를 많이 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는 아예 업무 환경까지 많이 바꿔놨는데 이 업무 환경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예,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사회, 경제, 정치 외에 모든 분야에서 지금 대변혁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근로시장,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변화가 가장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이제 5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한 거를 보면. 예. 코로나가 가져온 노동시장의 가장 큰 변화로 이제 비대면 유연근무제 같은 근로 형태 변화를 지금 꼽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산업 구조 조정에 따른 산업 구조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꼽고 있는데. 네, 저거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한 명이 감염이 되면은 전체 공장을 셧다운하는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기술을 접목을 해서 노동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에 따른 이제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근로기준법 개선이라든가 평가 보상 시스템 체계 이런 것들을 개편하는 것을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올 거, 이런 데서 변화가 올 거로 이제 기업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기업들에서 흔히 시행하는 게 이 코로나19로 특히 더 많이 들어오게 된 게 바로 유연근무제인데 보통 기업에서는 어떤 형식의 유연근무제를 많이 활용을 합니까? 지금은 이제 재택이나 원격 근무제가 이제 26.7%로 이제 가장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시차 출퇴근제가 이제 그다음으로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탄력 근로시간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이제 많이 기업들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외근 등의 사유로 인해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이제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이런 이제 간주 근로시간제도 이제 도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전일제에서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하는 이런 이제 시간 선택제도 이제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반강제적으로 시작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집에서 화상으로 회의를 하면서 일을 한다라는 이 풍경 자체가 몇십 년 전에는 정말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졌는데 코로나19로 정말 성큼 다가오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부작용도 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재택근무 동안 업무를 안 하고 소위 딴짓을 하다가 상사에게 적발이 돼서 징계를 받게 된다든지 이런 식의 일들이 좀 있고, 또 좀 심각하게는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문제 때문에 앞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도 보고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오피스 근무에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부작용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이제 유연근무제가 이제 도입 초기다 보니까 아직 인프라들이 구축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 이제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이제 인프라 구축이 이제 완비가 되게 되면 이제 오피스 근무하는 것보다 이런 원격 근로인 경우가 이제 더 엄격한 평가가 이제 가능할 거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무임승차자들을 걸러내기도 쉽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이제 보상을 받는 이런 체계로 이제 전환되는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일자리 감소는 이제 유연 근무제와 관계가 된 게 아니고
산업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나타날 산업 구조 조정과 이제 관계가 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코로나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산업의 매출이 이제 급부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비대면 산업이 이제 앞으로 이제 부상할 이제 산업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고, 반면에 생산 차질을 겪고 있는 이게 국제가 이제 거래가 중단되면서 이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제조업들은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들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디지털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모든 이제 공정 과정을 통제하는 이런 방법으로 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일자리가 감소하는 이런 이제 부작용도 이제 나타날 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재택근무 이야기를 한 김에 조금만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뭐 딴짓을 하다가 걸렸다. 이거는 뭐 사실 좀 사소한 문제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해결이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보안 관련 이슈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해킹의 위협이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근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유연근무제마저 사실 대기업은 비교적 뭐 자금이 풍부하다 보니까 도입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중소기업은 그 시스템 인프라를 하나 구축하는 데에도 적잖은 자금 부담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격차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생기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재택근무가 이제 하나 이제 트렌드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와 맞춰서 이제 선결해야 할 과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양극화 현상이 더 이제 이렇게 확대될 거로 보이는데, 우선 대부분의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 비중이 대기업 종사자들이 지금 중소기업보다 한 2배나 많은 거고, 예. 그다음에 사무직 종사자들이 많은 이제 금융 서비스라든가 전기 전자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이제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현장 근로를 하고 있는 이제 제조업, 특히 이제 철강, 건설업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극화 이제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거로 보이고, 이제 말씀하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보안 문제인데요. 아직 보안 솔루션이 보급이 확대가 되지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인프라들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 보니까 보안에 이제 취약하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런 이제 보안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들을 이제 적극 좀 도와줄 필요가 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로환경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기업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기업의 생리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코로나19가 결코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일 불안한 게 역시나 한계 기업,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으로 지고 있는 빚의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이런 식의 기업들이 좀 늘고 있다는 건데, 어제 한국은행이 좀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한계 기업이 제때 정리가 됐다면, 그러니까 뭐 정부의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로 살아남지 않고 정리가 구조조정이 됐다면 전체 제조업 노동 생산성이 1% 넘게 상승했을 거다. 이런 식의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예, 아주 흥미로운 이제 분석이었는데요. 이제 한국은행은 이제 한계 기업을 이제 10년 이상 이렇게 영업한 한 기업들 중에서 3년 이상 동안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이제 한계 기업으로 정의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4년 이상 못 갚으면 만성 한계 기업으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기준으로 보면 한계 기업 비중이 2010년에 7.4%에서 이제 2018년에 9.5%로 이제 증가를 했고요. 자산 기준으로 보더라도 3.4에서 4.2%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특히 만성 한계 기업들 비중이 신규 한계 기업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한 걸로 이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수익성이 낮은 이런 한계 기업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도 문제지만, 4년 이상 이렇게 현장에서 퇴출이 안 되고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는 것도 이제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한계 기업들로 자원이 배중이 되면 정상 기업으로 가는 이제 자원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상 기업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이런 한계 기업을 퇴출했으면 정상 기업들이 한 1%의 그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온 걸로 봅니다. 네, 그러면 대책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결국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는 뭐 박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제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가 이제 상당히 그 이런
한계 기업 옥석을 가리지 않고 이제 지원을 이제 하고 있는데 물론 이 한계 기업을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 자체에서 이제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한계 기업이 어떤 게 한계 기업인지를 이제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런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이제 한계 기업을 구분해서 한계 기업에 관한 이제 지원들을 차단을 하는 것이 우선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이런 이제 경제 위기 때 한계 기업들이 이제 대출되는 구조조정을 그렇게 그 정부가 지원하는 대신에 이제 시장에 맡기는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나라들은 이제 빠르게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고성장을 이어갔는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침체가 좀 다른 그런 데보다는 좀 적게 침체가 되더라도 경기 침체가 그래도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저성장에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자꾸 나서서 지원을 하기보다는 시장에 맡겨서 이렇게 한계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이런 과정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한계 기업 퇴출을 방치한다고 하면 역시나 가장 걱정되는 게 일자리입니다. 그 한계 기업이 이제 무너지면서 실직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테니까요. 실제로 코로나19가 일자리에도 참 악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벌써 취업자 수가 통계청 통계 기준으로 넉 달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키워드를 좀 뽑아보면 40대 그리고 제조업 이 두 군데가 이 취업자 감소의 가장 큰 두 개 축으로 좀 여겨지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뭐 40대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제 40대는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가계를 책임지는 세대 아닙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40대 일자리 감소는 상당히 사회적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는 대부분 이제 제조업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도 이제 네. 상당히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0대 고용률이 이제 76.9%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이제 외환위기 이후 1996년 6월 이후 이제 지금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2018년부터 2018년 4월부터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40대 인구는 이제 분모로 들어가는 40대 인구는 계속해서 또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40대 취업자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이제 가계를 책임지는 비중이 높은 40대 남성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90% 이상의 고용률을 유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8년부터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90대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0대 고용이 이제 이렇게 나빠지는 이유는 우선 제조업의 이제 고용 부진을 꼽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길이 전부 차단이 되다 보니까 제조업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자리난이 발생하고 그것이 이제 40대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의 이제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결국은 지금까지 짚어본 모든 문제가 하나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기업의 어려움, 일자리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들인데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19가 촉발한 사실 그 전부터 좀 잠재돼 있었던 이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정부가 160조 원에 달하죠. 그다음에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면 이제 한국판 뉴딜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디지털화하고 일자리 창출은 이게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줄이는 게 디지털. 예, 그러니까 뭐 160조를 써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된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더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대통령께서 이게 한국판 디지털을 뉴딜 정책을 말씀하신 이후에 한 4개월 만에 지금 160조 사업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옛날에 있었던 사업을 재탕 삼탕이 되고 백화점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 평가 사업, 예비 타당성조차도 통과하지 못한 사업들로 막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내기는 어렵고 이제 국가 채무만 늘어나 이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디지털이나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에는 규제 없이는 도저히 성공하지 못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정부 들어서는 자꾸 규제가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규제 개혁이나 이런 것도 서둘러야 되지만 우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산업 구조 조정
그 구조조정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우리가 고통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예. 구조조정을 원활히 한다면 빠르게 반등을 하고 성장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가 나서서 자꾸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에 좀 맡기는 이런 이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